테슬라 3분기 매출 역대 최고치 기록했으나 예상치 하에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치 매출을 기록했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못 미쳤다. 순이익은 지난해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올해 3분기 매출 21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났지만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219억 6천만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과 배송의 병목 현상과 달러화 강세로 전기차 판매가 타격을 입었다. 특히 지난 3월 개장한 독일 베를린 외곽의 기가팩토리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비효율적인 가동으로 역풍을 맞았다. 순이익은 33억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3% 늘어났다.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크게 올린 영향이다.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총 마진은 지난 분기와 동일한 27.9%로 집계됐다. 테슬라는 앞서 지난 2일 3분기에 36만 5,932대의 차량을 생산해 그중 34만 3,83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35만 8천에서 37만 1,000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이번 4분기에 수요가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우리는 공장을 전속력으로 가동 중이며 생산하는 모든 차량을 인도해 높은 영업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잠재적으로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액을 합산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한편 그렇다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쉽게 달성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테슬라 또한 주주서한에서 올해 전기차 인도량이 평균 50%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가 현재 구축한 제품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이날 앞으로의 생산 계획도 공개했다. 전기트럭 세미 생산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에 펩시에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텍사스주 소재 기가팩토리에서는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차 모델 Y의 생산을 확대한 후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 인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위터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다소 부진했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의 가치보다 장기적으로 갖는 가치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머스크에게 당초 제시한 440억 달러의 트위터 인수를 완료하라고 명령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주식을 추가 매도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니콜라 창업자 사기 유죄. 보유지분 가치 하락한 한화협력 지속.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이 니콜라 투자를 위해 설립한 그린 니콜라 홀딩스가 보유한 니콜라의 지분 가치는 약 5,900만 달러 수준이거나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 지분율이 4.86%라고 가정했을 경우다. 앞서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니콜라 주식 290만 주를 매각했는데 이때 약 5,4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이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한화가 니콜라에 처음 투자했던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콜라는 창업주인 트레버 밀턴이 2015년 설립한 회사다. 사업 초반 니콜라는 수소 트럭 분야에서 제2의 테슬라로 평가받는 등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한화는 2018년 한화에너지와 한화종합화학을 통해 각각 5천만 달러씩 총 1억 달러를 투자하며 니콜라의 지분 6.13%를 확보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한화큐셀 영업총괄 전무였던 김 부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초기였던 2020년 한화의 니콜라 지분 가치는 17억 달러를 웃돌기도 했다. 상장 초기 주가가 79.73달러까지 뛴 덕분이다. 이때 기준으로 1억 달러를 투자해 17배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니콜라가 사기 의혹에 휩싸인 이후 지분 가치도 쪼그라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지분율을 낮추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니콜라 지분 가운데 최대 50%를 매각하겠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그린 니콜라 홀딩스가 니콜라 주식 290만 주를 매각한 이후 지분율은 4.86%로 떨어졌다. 지분율이 5% 이하로 낮아지면서 공시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지분율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 관계자는 니콜라 지분율은 최종 공시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공동기업에서는 제외됐지만 그린 니콜라 홀딩스는 여전히 한화 계열사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화는 니콜라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슈는 이미 니콜라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라며 니콜라와의 협력은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어쩌나. 애플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 전망. 애플이 2024년에 접히는 스크린의 아이패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조사 기관 CCS 인사이트가 전망했다. 일단 폴더블 아이패드를 내놓고 시장 반응을 테스트한 뒤 아이폰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CNBC 방송에 따르면 CCS 인사이트는 최신 보고서에서 애플이 2년 이내에 폴더블 아이폰이 아닌 폴더블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폴더블 기술 실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CCS 인사이트의 벤 우드 리서치 수석은 CNBC 인터뷰에서 지금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이런 트렌드를 피하고 아마도 폴더블 아이폰을 조심스럽게 시도해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접히는 아이폰은 애플에는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먼저 이것은 기존의 아이폰 매출을 잡아먹지 않으려면 엄청나게 비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폴더블 아이폰이 약 2,500달러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비싼 모델로 용량이 가장 큰 아이폰 14 프로 맥스의 가격은 1,599달러다. 우드는 애플이 만약 폴더블 폰으로 기술적 문제를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이로 인해 비평가들이 이런 문제를 앞다퉈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애플은 폴더블 트렌드가 모멘텀을 얻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다면서 아이패드에서 이것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애플이 아이패드 제품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폴더블 스크린 기술을 구현하고 확장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CCS 인사이트는 애플이 오는 2025년 아이폰에는 5G 모뎀을 A 시리즈 프로세서의 단일 칩으로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폴더블 아이패드 출시 이후 아이폰까지 폴더블 제품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 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선봉에 서 있지만 강력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면 자칫 입지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직원 해고 칼바람. 주가 올 들어 28%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원 구조 조정을 진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MS가 이번 주 더 많은 직원을 해고했다며 테크 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도했다. MS는 지난 7월 전체 직원 20만 명 중 1% 미만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직원 해고가 지난 7월 계획을 실행한 것인지 추가로 감원을 늘린 것인지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엑시오스 등은 회사 소식통을 인용해 엑스박스 등 여러 부서에서 진행한 정리해고 규모가 약 1,000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MS 대변인은 다른 모든 회사들처럼 우리는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해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핵심 성장 영역에서 투자하고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승장구하며 규모를 키우던 테크 기업들은 올 들어 직원을 감원하거나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다. 트위터가 7월 인사 인력의 30%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테슬라 역시 6월 약 200명을 해고했다. 넷플릭스 역시 인력의 3%가량을 해고한 바 있다. 우버와 리프트도 신규 고용을 일시 중지했다. MS 주가는 올해 초보다 약 28%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교육 근무가 늘며 반짝 수요가 증가했던 개인용 컴퓨터 출하량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다. 리서치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개인용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9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5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초 뒤 신호 바뀝니다.
교통정보 꿰고 있는 바이두 택시. 자율주행차 바람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 2010년을 전후해서다. 아우디, 구글 등 완성차와 정보기술 업체들이 앞다퉈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자율주행은커녕 번듯한 자동차 브랜드도 없었다. 10여 년이 지난 현재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구글 웨이모가 미국 일부 주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무인차 바로 아래인 레벨4 기술을 탑재한 것 정도가 가장 앞선 사례다. 그런데 2017년 자율주행에 본격 뛰어든 중국의 바이두가 작년 말 레벨4 로보택시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지난 14일 베이징 이주항경제기술개발구 아폴로파크에서 바이두의 로보택시에 탑승했다. 아폴로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 브랜드다. 바이두와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니 AI는 작년 11월부터 이주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해 차량을 호출하고 목적지에서 내리면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바이두의 로보택시가 다른 로보택시 또는 자율주행차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은 교통 시스템과의 연계다. 주요 지점의 신호등, CCTV 등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량은 어느 경로로 가는 게 가장 빠른지, 사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로보택시 내 운전석과 조수석 뒤에 장착된 모니터에선 차량의 주행 정보와 함께 전방의 신호등 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빨간 불이 몇 초 뒤에 푸른 불로 바뀌는지를 보여준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도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술을 쓰고 있다. 차량 내 모니터에서 전방 신호등 상황도 보여준다. 하지만 신호등과 차량이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 아폴로파크에선 로보택시가 운행하는 지역의 교통 현황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해 차량으로 송신해주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이다.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 육성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자율주행차와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연계하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먼저 사고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시스템을 무시하는 차량이 나타나면 다른 차량에 경고해 줄 수도 있다. 바이두는 이런 시스템을 확립하면 교통사고를 현재의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시 내 교통체계와 도로 위 차량을 모두 연결하면 차량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바이두는 아폴로 에이스라는 브랜드로 이런 스마트 교통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다. 첫 사업은 2019년 베이징 남서쪽 바오딩시에서 시작했다. 시내 중심가 84개 신호등에 스마트 컨트롤 시스템을 장착했다. 바오딩시는 러시아어 통행 시간을 30%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바이두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차량은 교통 시스템과의 소통이 가능하다. 바이두는 3월 말 기준 중국 41개 도시에서 스마트 교통 사업을 따냈다. 바이두는 자율주행차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완성차 업체와 협업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키웠다. 자사 자동차가 없어도 주행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전략이다. 2017년 아폴로 출범 이후 30여 개 도시에서 누적 3,200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했다. 현재 서비스 중인 아폴로 로보택시는 5세대로 바이두는 레벨4 자율주행을 장착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자동차 공학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1에서 레벨 5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레벨 5는 무인차, 레벨 4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량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며 운전자는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바이두는 최근 6세대 로보택시도 선보였다. 6세대의 특징은 운전대가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을 미래 기술로 육성하고 있다. 미래 자동차의 양대 축인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선점하면 그동안 서방 국가에 끌려다니기 바빴던 자동차 산업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